네, 11장 수업입니다. 11장은 가치 정립을 위한 가격 설정의 개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 이제 거의 뭐 중간고사를 쳤고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상반기가 아니라 거의 하반기 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익스체인지 교환 개념, 그 다음에 욕구 충족, 그 다음에 수요 창출,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피 이야기도 했고, STP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포피 중에서 첫 번째 P가 이제 프로덕트, 신제품 개발까지가 이제 프로덕트 개념이라면, 11장은 프라이스에 관련된 개념, 즉, 가격 관리에 관련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을 내놓은 다음에 가치를 제안을 하잖아요. 그죠? 가치 제안. value proposition을 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소비자가 자신이 금전을, 즉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얻는, 즉 코스트에 대비해서 얻는 편익, 즉 베니핏을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죠?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비용보다 편익이, 얻는 편익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격을 결정을 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11장에서는 가격 지향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이고요. 가격과 판매량 관계, 그 다음에 가격의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 BEP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가격의 네 가지 경쟁 수준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장의 학습 목표는 가격 지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판매량과의 관계, 가격의 탄력성,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손익분기점, BEP죠. 그죠? 그리고 네 가지 가격 경쟁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가격의 예로 책에서도 이제 콜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득이 낮아지고 코카콜라 같은 거의 뭐 성숙기 시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많은 제품, 탄산음료 시장 자체가 이제 청량음료 시장이 원래는 이제 이게 소비 재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좀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1886년에 이제 코카콜라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134년 동안 가장 대중적인 탄산음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펩시가 등장을 해서 펩시가 또 미국 시장에서 콜라의 점유율을 뛰어넘는,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는 적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코카콜라의 가격 전략은 원가 상승.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인 플라스틱, 그 다음에 과당 시럽,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과일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원가 상승과 저가격에 대한 수요, 저가 수요라는 두 가지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 6.7온스부터 3리터까지 30개의 코카콜라 제품을 내놨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미국에서는 20온스와 2리터 병까지, 그리고 12온스 캔부터 세 가지 크기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분화된 가격, 세분화된 포장 전략을 바탕으로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즉, 뭐 좀 속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작다고 해서
값이 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리리터당 가격을 해보면, 그러니까 작은 용기에 담겨 있는 콜라에 대해 지불된 가격은 큰 것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낮지만 밀리리터당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더 비싸게 또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전략. 그래서 대용량 용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출하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포장 가격 전략,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도입 사례로 냈습니다. 포장에 대한 가격 전략. 그러니까 큰 용기 같은 경우는 2리터짜리에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면 이게 온스당, 그러니까 용량당 계산해 보면 그 싸게 될 수가 있죠. 작은 캔 하나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 뭐 이게 이제 가격 전략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에 관련된 이제 5C가 있어요. 5C가 있고, 자, 이제 5C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공적인 가격 전략을 개발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Perception of value.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지각. 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치의 지각. 그래서 올바른 가격 전략,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가격의 의미, 가격을 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30km를 더 운전을 해서 그 매장을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싸게 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시간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휘발유 비용, 이까지 계산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시간 비용과 이동 비용까지 생각해버리면 싼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금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예를 들면 직접 공장을 찾아가서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가까운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제가 지금 몇 가지 부품이 좀 필요해서 가격을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똑같은 제품이 울산에서는 울산에 좀 큰 소매점입니다. 개당 1,200원에 팔아요. 개당 1,200원. 인터넷으로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은 제품이 개당 980원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구입할 경우에 개당 980원으로 구입을 하게 되지만 택배비가 들어가죠. 그죠? 자, 한두 개를 구입하려면 그러니까 약 280원 더 비싼 제품을 가까운 데서 그냥 구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한 100개 이상으로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면 2,000, 100개면 2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죠? 2만 2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럴 경우에 택배가 낫겠죠. 이런 등등 가격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 이야기하기 전에 가치, 즉 가치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소비자들이 제품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품질이 아주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게 매겨진 제품의 가치는 낮게 평가될 겁니다. 근데 품질은 낮지만 그에 따른 적당한 가격이 매겨진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가 좀 힘들고 이러면 저가 제품, 일회용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이소가 지금 매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또 벗어나는, 그러니까 교차 소비 형태로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5C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C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가격 전략을 결정을 하려면 제일 먼저 기업의 목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의 목표 같은 경우는 코퍼레이트니까 C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의 오브젝티브, 코퍼레이트 오브젝티브. 두 번째가 컨슈머, 소비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비자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가격을 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을 고려를 해야 되고, 컴페티션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유통경로 구성원까지 이렇게 5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단계별로 가격 전략을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코퍼레이트, 즉 컴퍼니의 프라이싱 오브젝티브 쪽으로 첫 번째 C가 코퍼레이트, 즉 컴퍼니의 가격 목표가 있죠. 그죠? 자, 제일 먼저 우리 기업이 지향하는 가격 목표가 무엇인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매출 성장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과 품질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과는 가격 전략이 달라지겠죠. 자, 품질을 선도한다. 퀄리티 리더로 나간다. 랄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높은 매출 성장을 위해서 기본 목표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이익, 매출, 경쟁, 고객 만족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퍼니의 프라이싱 오브젝티브는 4가지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익 지향 목표. 두 번째가 매출 지향 목표. 세 번째가 경쟁자 지향 목표. 네 번째가 소비자 지향 목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호 배타적인 그런 목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익 지향 목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제품들은 적어도 18%의 이익 마진을 제공해야 된다는 전사적 정책을 도입한다. 그러면 18% 이익 마진이다. 그러니까 마진율을 아예 결정을 해요. 즉 목표 이익 가격 설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에 대해서 마진이 18%다. 또는 20%하면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가가 80원 들었는데 얼마에 받아야 되겠냐? 무조건 100원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를 합쳐가지고. 그죠? 물론 정확하게 원가에 20%면 16이지만,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20%의 마진이라면 20원을 붙여야 되겠죠. 20원을 붙여서 100원에 판다. 개당. 이게 이제 이익 지향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지향 목표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가, 즉 이익이 낮아지는 어려움을 있더라도 이익이 낮아지죠. 그죠? 수익이 낮아지더라도 경쟁사의 매출을 뺏어오기 위해서 매우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오히려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게 이제 매출 제한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경쟁자 제한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경쟁자 제한은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초창기 같은 경우는 거의 미치고 파는 것까지 가격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다 죽여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가격을 올려가는 뭐 이런 경우도 경쟁자 지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격 지향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지향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품 편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소비자, 세분 시장에 표적을 하고 상대적 높은 가격, 프리미엄 가격을 설정을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자체가 이익 지향이냐, 매출 지향이냐. 매출 같은 경우는 매출의 목표가 달성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아지죠. 그죠? 이익보다는 낮습니다. 경쟁자 지향 같은 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경쟁자 대비, 그러니까 경쟁자를 완전히 죽여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섬 게임으로. 대형 할인점 초창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전략을 썼죠. 그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마트별로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더 비싸게 팔면 그 차액을 보상하고 심지어 뭐 교통비까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으로 싸웠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 주도권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물량 공세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경쟁사를 죽여버리는, 아예 발을 못 디도록 만들게 하는 것은 이제 경쟁자 지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비자 지향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가격 전략에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 바탕으로 이제 가격을 결정합니다. 물론 한정판 뭐 이렇게 팔 수도 있고, 그죠? 한정판으로 고품질 스피커를 8,500달러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 책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격 전략.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참치 한 마리가 1억에 내 팔리기도 해요. 처음으로 잡히는 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상징적인 가격 전략을 많이 쓰죠. 제일 먼저 출시된 뭐 딸기 같은 경우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고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가격 전략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퍼스트 C 같은 경우는 컴퍼니스 프라이싱 오브젝티브. 그래서 첫 번째 C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가격 전략 목표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첫 번째 가격 전략이 있어서. 두 번째가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컨슈머입니다. 스머인데 그 넘어가기 전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익지향 첫 번째가 이제 이익지향 목표가 있죠, 그죠? 목표 수익 가격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목표이익에 따른 이익의 극대화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는 게 이익지향이고, 다음 슬라이드. 매출 지향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에 초점을 맞추거나 항상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에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이 매출 지향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가 이제 경쟁자 지향. 즉 경쟁자를 그냥 유지하려면, 같이 유지하려면 가격을 경쟁자하고 비슷하게 현상 유지로 받겠습니다만은 경쟁자 죽이려면 이제 아예 경쟁자 대비 가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여기서 단점이 이제 가격의 결정이 있어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쟁자와 대비해서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자와 유사하게 또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 제한, 즉 소비자의 기대에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의 기대와 가격을 조화시키는. 명품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진짜 명품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업의 가격 전략 목표에 따른 것은 물론 소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커스터머, 고객 지향 뭐 여기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 C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를 해야 돼요. 물론 뭐 기업이 가격 전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도 있겠지만 이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가격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격 전략을 개발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주관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뭡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즉 소비자가 어떤 가치를 얻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소비자가 가격은 어떤 편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개발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경제 이론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과 가격과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와 프라이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시면 슬라이드에 퀀티티, 디맨드, 즉 수요량이죠, 그죠? 퀀티티, 디맨디드의 퀀티티니까, 그죠?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입니다. 즉 어떤 제품, 프로덕트의 제품을 20달러에서 15달러, 10달러까지, 즉 15달러, 10달러로 낮췄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Q1, Q2, 즉 Q2, Q1 달라지죠, 그죠? 올릴 경우 어떻게 됩니까? 10달러에 10개가 팔리는데 15달러로 올려버리면 5개가 줄어듭니다. 그죠? 즉 가격이 낮추면 어떻게 되면 양이 늘어나겠죠. 그죠? 5달러가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죠? 15개까지. 이렇게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고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요량이 줄어드는 뭐 이런 수요 곡선과 가격 결정에 따른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즉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도 고려 요인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우리가 이제 프라이싱을 책정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가격을 매겨야 되는 기업의 목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목표에 대한 그 주관이 자기 주관 표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소비자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죠? 소비자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런 등등. 즉 가격이 낮춤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죠. 그죠? 여기서는 뭐 5가 5개가 아니고 그죠? 5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10달러, 15달러에 팔 때 50만 개 팔리던 것이 10달러로 낮추니까 여기에 100만 개가 팔린다. 100만 개가 만약에 팔린다면 어떤 가격 전략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매출액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단순 매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달러에 100만 개, 15달러에 50만 개. 계산을 해보면 어느 게 더 많죠? 매출액을 대비하면 10달러 받는 게 10달러, 즉 판매량과 판매 극대화를 목표로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달러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에 관심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원가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단순 수요량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량과 원가와 이익가, 그러니까 기업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 플러스 소비자의 반응까지 고려를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한다. 근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격 결정하지 아십니까? 마진율 15%입니다. 원래 기업의 이제 그 기업 경영 목표, 기업의 사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주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비용 절감. 그러니까 그래서 코스트코입니다. 프라이스 클럽이 아니라 코스트코인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마진율 15%딱 책정을 했어요. 15%보다 높아지면 가격을 내려버립니다. 즉 코스트코 얻는 마진이 15% 넘으면 가격을 더 낮춘다는 얘기예요. 항상 15%.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한 28%에서 35% 정도 되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 최대 50%까지 마진율을 봅니다. 그러면 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생산해서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제조업체가 얻는 가격은 10만 원짜리를 물건을 팔아도 5만 원밖에 못 버는 거죠. 물론 매출은 10만 원입니다만 유통 마진이 거의 한 50%이기 때문에 최대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과 가격 결정에서는 즉 수요 곡선에 대한 지식은 가격과 수요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우하향 수요 곡선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경우에 따라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위상이 더 높아지죠. 그죠? 자, 그래서 가격이 낮다고 해서 더 많이 팔리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자, 앞서 그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향을 했죠. 그죠? 모든 수요 곡선이 하향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 곡선. 이 같은 경우는 그 캐리빈의 수요 곡선입니다. 캐리빈의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가격입니다. 그죠? 가격. 여기는 수요량입니다. 천 단위예요. 그죠? 천 단위. 50만 개,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40만 개, 50만 개. 가격 P1에서 P2, P5까지 갔을 때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격이 또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캐르빈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죠? 크루즈의 수요 함수입니다. 1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증가하면 수요가 이제 2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증가를 하지만 8000달러까지 올릴 경우에는 30만 명으로 감소를 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다고 해서 수요량이 더 늘어난다는 개념과 다른 개념도 있다. 그래서 꼭 제품별로 무조건 가격을 낮춘다 해서 수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가격이 높아져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수요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곡선도 있다.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품에서는 가격이 높으면 상향되는 곡선도 있다. 이렇게 상향. 그러니까 명품입니다. 명품.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상향되는 경우도 있다. 가격이 높아져도 수요량이 더 늘어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모든 수요 곡선이 하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많이 팔리고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적게 팔리고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344페이지. 명품의 경우에는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 더 많은 판매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즉, 고객들이 명품과 일반 제품 간의 가격 차이보다 위신의 차이로 부여할 때, 남들이 쉽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거죠. 비슷한 제품이 아니라 남들이 못 가지는 제품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하더라도 더 잘 팔리더라.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어찌 보면 백화점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80년대 한참 뭐 백화점이 대표적인 유통 경로였죠. 그 당시에 이제 10만 원의 가격을 붙여놓으니까 여성 여성복인데 약간 좀 유명한 옷이에요. 그죠? 10만 원대.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를 위한다고 많이 팔릴 줄 알고 10만 원 붙여놨더니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점원이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치고 나니까 엄청 잘 팔리더랍니다. 100만 원대로 바꾸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로 한번 허위 가격 판매라고 뭐 그런 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는데 9시 뉴스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현명하지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제품 군호에 따라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 즉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가치는 어떻습니까? 베니핏과 코스트과의 관계인데 단순히 이제 소비자 소비 욕구라는 그것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신이라는 게 돼 있고 일반적인 즉 프레스티지를 부여한다. 명품이라는 뿌듯함, 소유감을 부여한다. 이래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수요 곡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점은 수요 곡선이 일반적인 수요 곡선, 즉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가격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량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더 이제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탄력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demand. 그죠? 탄력적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탄력적인 경우도 있고 가격 탄력적인 경우도 있고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품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에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제품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나는 지표가 탄력성입니다. 즉 가격을 바꿨을 때, 즉 가격의 인상률이나 인하율의 변화율과 수요의 증가율과 감소율의 변화율을 계산을 하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 높은 수요 같은 그 제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어떻게 됩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가격 탄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비탄력적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은 가격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 1이냐, 뭐 1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 크거나 낮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라고 보시고. 자,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율, 수요의 변화율.
계산을 합니다. 자, 왼쪽 사진이 이제 스테이크입니다. 육류죠, 그죠? 소고기입니다. 오른쪽이 유제품입니다, 그죠? 자, 이 미국 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들은 스테이크, 육류 가격보다 우유 가격에 덜 민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유의 가격은 조금씩 올라도 살 사람은 우유를 계속적으로 사기 때문에 우유 수요는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크, 육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자들은 소고기, 육류보다는 대체제인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눈을 돌려서 육류 스테이크 구매를 줄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이 높은 게 어느 겁니까? 스테이크가 상당히 탄력성이 높죠, 그죠? 이게 이제 탄력성이 높다, 탄력적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인상을 하더라도 수요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첫 번째가 이제 소득의 효과가 있고요. 소득 효과, 인컴 이펙트.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효과, substitution 이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크로스 프라이싱, 엘라스티시티, 요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득 효과 같은 경우는 소득 변화에 기인한 제품의 수요가 바뀌는 겁니다.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이 바뀌죠, 그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은 저가 제품에서 고가 제품으로 이동을 합니다.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는 햄버거를 사서 소비를 하지만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크를 썰죠, 그죠? 자, 비슷하게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주말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모텔이나 삼성급 호스텔 같은 데 숙박하지만 간단한 주말 여행 같은 경우는 모텔, 뭐 6일간 만약에 여행한다.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한다. 할 경우에는 라스베가스 갈 경우에는 5성급 호텔에 물 쓰듯이 돈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죠. 소비자들에 따라서 주말 여행일 경우에 장기간 여행일 경우에. 그래서 경제 상황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그대로지만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크 호텔 가격이 그대로지만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지지만 즉 탄력성이 높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면 가격은 조정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안 하는 즉 수요에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기 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싼 대안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싼 대안으로 가고 소득이 높아지면 더 고가의 대안으로 바꾸고 이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고 대체 효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를 구매한 대신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 대체 효과입니다. 즉 대체제의 활용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해당 제품의 가격 탄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들이 많죠, 그죠? 우리 보면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미닛메이드라든지 플로리다 내추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트로피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 비싸면, 그러니까 플로리다 오렌지 주스가 비싸버리면 미닛메이드 또는 트로피카나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즉 브랜드의
애호도가 높은 고객들 같은 게 아니지만 이런 대체 효과가 있으면, 대체제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이제 폴로, 랄프 로렌 같은 경우는 폴로, 폴로 로고가 없는 똑같은 티셔츠 낮은 가격 팔지만 로고가 있는 가격은 8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특정 상표가 다르다는 믿음 때문에 대체제인 브랜드가 없는 로고가 없는 제품이 에 비해 가격 탄력성을 낮출 수 있는 대체 효과가 확실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제에 바뀌겠죠. 그죠?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교차 가격 탄력성입니다. 교차 가격, 보완제, 대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제품 A의 가격 변화에 대한 제품 B의 수요량의 변화들이 영향을 미치고,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일 경우에는 감소하고 대체제일 경우에 증가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겠고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도 가격 탄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C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C, 원가 하기 전에 이제 앞서 좀 부족한 설명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체 효과, 즉 대체제 효과인데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트피트 같은 경우에 돈이 얼마 없어요, 그죠? 제한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올드 스파이스 스포츠 데오도란트 사용자입니다. 올드 스파이스를 쓰는 겁니다. 우리 향수로. 근데 이제 점포를 방문했을 때 올드 스파이스 우리 남성용 스킨이 매우 비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상표를 사용해 보려고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올드 스파이스를 썼지만 이 같은 경우에 남성용 스킨을 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경우에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올드 스파이스가 함부로 가격을 못 올리는 게 이제 대체 효과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차 가격 탄력성 이야기를 좀 보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밋 캔드라, 스스로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매우 낮게 가격이 매겨진 프린트를 한번 봤어요. 자기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이제 가격은 상당히 낮아요, 그죠? 낮은데 그 프린트의 전용 카트리지는 프린트 가격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프린트는 싸게 팔고 카트리지를 비싸게 팔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비자의 그 브랜드 스위칭을 높이기 위해서 프린트는 싸게 팔고 카트리지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용 카트리지가 더 비싸. 범용이 아닙니다. 그죠? 전용은 비싸면 상당히 이제 그것까지 감안하면 절대 그 프린트 싼 가격의 프린트를 사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까지 비교하겠습니까? 카트리지 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교차 가격 탄력성까지 고려를 해서 소비자가 소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몰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싼 맛에 걸리는 거죠. 싼 맛에 프린트를 샀다가 그 프린트를 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고가의 토너 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가 소비자의 구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될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반응도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기업이 자기가 중심을 갖고 원칙을 갖고 가격 결정을 목표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소비자의 가격 반응을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원가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C죠, 그죠? 코스트입니다. 원가라는 것은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원가죠, 그죠? 즉 기업의 코스트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코스트가 계속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원가성 요금.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다 이럴 경우에 돈들이 저원가성 요금인데 요금을 예수금 같은 경우는 저원가성 요금이죠. 하지만 적금이나 목돈으로 매달 적립하는 이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높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원가는 크게 변동원가, 고정원가, 총원가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다음 총비용 이렇게 변동비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다. 변동원가, variable cost, 변동비. 변동비 같은 경우는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인건비, 즉 노무비와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높아지겠죠, 그죠? 이게 이제 변동비고 고정비, 고정원가, 픽스트 코스트 같은 경우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원가, 공장 부지, 시설 사용료, 보험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개발 비용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총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을 총비용, 즉 토탈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원가를 계산할 때 변동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고정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과점 예를 들었는데요. 제과점의 가장 큰 변동 원가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빵 한 개 만들 때마다 밀가루가 들겠죠. 그죠? 그래서 한 달에 10만 개의 빵을 만들 때 발생하는 빵 재료비는 100만 개 만들 때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그죠? 물론 뭐 변동비가 조금은 차이 나겠습니다. 뭐 100만 개 살 때 10만 개용 밀가루 할 때보다 100만 개 살 때보다 조금은 줄어들겠죠. 운송비 이런 것들. 하지만 10만 개, 100만 개 늘어남에 따라서 변동비는 달라집니다. 인건비도 달라지고 이게 이제 변동비고 고정비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제과점이 10만 개 만들거나 한 달에 100만 개 만들거나 땅을 임차해서 공장을 돌려서 뭐 빵을 만든다면 임대료 자체는 변하진 않겠죠. 그죠? 그리고 고정된 시설에서 빵을 만든다면 그 비용은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제품 개발할 때 만약에 새로운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초기 개발 비용이 들었다면 그 비용 역시도 얼마를 만들든지 차이가 없죠. 이게 고정원가입니다. 바뀌지 않는 이야기죠. 그죠? 즉 변동원가는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게 변동비,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고정비, 총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고정비입니다. 시설은. 근데 사람과 나오는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는 변동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원가를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번 슬라이드는 서로 다른 수준의 생산 또는 판매에서 원가, 가격, 수익, 이익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손익분기점, 즉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입니다. 이븐 포인트.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로가 되는, 즉 손익에 이제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는 제로가 되는 점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입니다. 자, 브레이크 이븐 퀀티티. 자, 여기서는 이야기는 뭡니까?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품을 생산을 하죠, 그죠?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고정비가 있고요, 그죠? 고정비, 픽스트 코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있습니다. 고정비가 이제 10만 달러가 있죠, 그죠? 고정비 10만 달러. 고정비 10만 달러면 10만 달러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하든 안 하든 손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생산할 때마다 가격에 따라 변동비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버릴 때 25,000룸 정도. 이 책이 이제 호텔계입니다, 호텔. 호텔의 고정 원가가 10만 달러고 변동 원가는 방 하나에 10달러입니다. 그래서 호텔 방 가격이 50달러일 경우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간 얼마 정도 팔려야 되냐면 연간 25만 개의 방이 팔려 나가야 손해가 없는, 여기 이제 가격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방을 객실 대여료, 그러니까 한 방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 예를 들면 뭐 세탁 비용, 그 다음에 그 방을 또 관리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청소돼야 되잖아요. 청소하고 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이런 값에 변동비가 10달러가 들어요. 그죠? 10달러가 들고, 호텔을 그 건축안 들어가는 게 이제 건축 비용이 1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원가가 10만 달러, 방마다 변동비가 10달러일 경우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2,500개의 방이 매일매일 투숙객이 있어야지 손실이 제로가 된다는 개념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익 분기점은 단위당 공원 마진 50-10, 40에서 손익 분기점은 내양은 공원 마진 고정 원가 10만 개에서 25만 개. 그러니까 2,500개가 돼야만이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난다. 즉, 연간 2,500개의 방이 팔려나기 전까지는 손실, 그 다음부터는 수익으로 잡히는 이런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동비는 하루 저녁마다 10달러라고 그랬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총 변동원가, 총원가, 총수익,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됐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 C입니다. 네 번째 C 같은 경우는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트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물론 뭐 책에서는 호텔 예를 들었습니다만 호텔 예로 BEP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 한 8천만 원 하죠, 그죠? 한 대당. 손익분기점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차 개발하는 데는 드는데 뭐 한 3천억이 들었다, 그죠? 3천억. 신차 개발에 3천억. 그리고 차 한 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GV80에 들어가는 부품값, 타이어, 뭐 안전벨트, 시트, 엔진, 핸들, 바퀴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변동비 다 조립비용, 인건비까지 계산을 했을 때 GV80이
손익분기점을 얻으려면 몇 대가 팔려야 될 것인가?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BEP까지 생각을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BEP 생각 안 하고 가격 결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 팔리는 차는 개발비용 3천억 더하기 변동비 더하기 마진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되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 팔리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연간 예를 들어서 3만 대까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실입니다. 손실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죠? 3만 대 이상. 물론 뭐 GV80이 3만 대가 손익분기점이란 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손익분기점까지 가격을 낮춰서 책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사가 없으면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죠? 이 경쟁사라는 것이 컴페티션이 네 번째 시인데 이것이 가격 전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독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독점이 아니고, 뭐 과점적 경쟁, 뭐 순수 경쟁, 뭐 이런 경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도 SK, KT, LG, U+, 세 개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에 영향을 덜 미치니까 알뜰요금 통신사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정부에서 독점 규제를 많이 합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온 옥수수 이런 식량 자원이라든지 또는 전기, 한전, 전기 같은 거, 또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한민국의 항공사가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었다면 항공요금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뭐 해외 항공사도 있어서 가격이 좀 낮아집니다만 그 뒤에 아시아나 출범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저가 항공사들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출범을 했죠. 물론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해외여행이 전면 중단돼서 항공업계가 상당히 타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이런 원가 계산에서 BEP 계산을 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계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쟁 때문이라는 것.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으면 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즉 독점입니다. 독점은 한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가 독점이죠. 독점이면 가격 경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죠? 독점적 경쟁은 많은 기업들이 서로 다른 제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할 경우에도 가격 경쟁이 낮습니다. 근데 이제 과점일 경우에 즉 몇 개의 기업이 시장을 통제할 경우에는 높은 가격 경쟁이죠. 그죠? 그리고 순수 경쟁일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같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역시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죠? 비슷한 가격대에. 그래서 이런 독점, 과점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는 소수 기업이고, 요 같은 경우는 기업 수가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떻게 됩니까? 독점적 규제가, 독점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를 받고 있고.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격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입니다. 채널 멤버입니다. 유통 경로 구성원입니다. 채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죠? 즉, 그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자사의 상표 이미지와 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제 소매상 같은 경우는 매출을 많이 하려면, 많이 팔려면 어떻게 돼요? 제한된 매장에서 특정 제품을 많이 팔려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고품질의 이미지, 고가격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유지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하지만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매업체 같은 경우는 상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관계없이 낮은 가격에 팔아야지 많이 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 제조업자와 도매상, 소매상들은 가격 전략에 있어서 서로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경로 구성원들이 가격 전략 목표에 따라서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레이 마켓 같은 경우는 회색 시장, 그러니까 공인된 유통 경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면서 변칙적이지만 불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업자가 의도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그레이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 제조업자들은 뭐 이렇게 제품을 또 파는데 할인 매장에서 환불이나 서비스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또 싸게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공인 유통업자에서 구매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을 통해서 이런 그레이 마켓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통 경로 구성원이 제조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 거시적 영향 요인입니다. 그죠? 이제 뭐 11장도 거의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첫 번째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이야기한 5C 말고도 영향을 미치는 게 인터넷입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 획득을 정보를 얻죠. 그죠?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제품인데 울산 지역에서 판매하는 소매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은 개당 1,200원. 인터넷 뒤져보니까 개당 980원. 즉 22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한두 개를 살 게 아니라 100개가 넘어요. 그죠? 100개가 넘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계속 발달이 되면, 즉 가격 비교가 원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활해지면 기업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즉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만 살펴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만 살펴보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일 싼 최선의 가격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가격 전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저가격 제품을 탐색하는 비용이 옛날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죠? 만약에 온라인이 없었으면, 인터넷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마다 다 가격을 비교해 본다든지 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상호를 찾아서.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쇼루밍이 일어난다. 쇼루밍.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신어보고 판매 사원한테 제품 특징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의논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온라인 가서 저가격을 탐색하고 구매한다. 그러니까 전시실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상당히 이제
쉽지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세일즈 텍스를 또 매겨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도록 뭐 그렇게 뭐 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이 또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 경로 갈등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으로 파는 제품과 정식 온라인, 정식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다르게, 뭐 삼성전자 같은 건 그렇게 합니다. 그죠? 똑같은 모델의 노트북이나 컴퓨터,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번호가 달라요. 그죠? 할인 매장용 제품, 백화점용, 디지털 플라자 제품, 인터넷 매장용 제품이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끝자리 번호까지, 제품의 식별 번호까지 똑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싸게 파는 매장을 찾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통 경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파는 홈플러스 이마트는 거의 동급입니다. 가전제품이. 근데 이제 삼성의 디지털 플라자나 백화점 제품은 또 달라요. 그죠? 모델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제품 자체의 고유 번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유 번호가 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가격 비교로 해서 추려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이마트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또 달라요. 그죠? 유통 경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 자체를 다른 걸로 다른 가격대로 판매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거시적 영향 요인이 이제 경제적 요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도 가격 전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롤렉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류층만 구입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전문직 종사자 또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웬만한 사람들도 다 롤렉스 시계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 타고 다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영향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차 쇼핑도 많이 해요. 그죠? 백화점이나 전문점만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마트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코스트코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할인 매장이잖아요. 할인점, 백화점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제품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롯데백화점도 가다가 백화점도 가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코스트코 회원제로 가는 경우 교차 쇼핑, 크로스 쇼핑도 합니다. 고가격, 저가격 상품을 동시에 구입하거나 값싼 제품, 값비싼 제품 살 때는 가격에 거의 신경을 안 쓰다가 똑같은 소비자가 싼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에 또 민감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세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명품 같은 경우는 더욱 비싸지고 일반 제품은 더욱 저렴해지는 겁니다. 동일한 소비자라도 가격 민감성은 달라집니다. 고가의 제품에서는 기꺼이 지갑을 열지만은 동네 시장 가면 콩나물 1,000원짜리도 깎자고 하는 그런 상류층 주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가처분 소득 증가, 계층의식, 교차 쇼핑,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여러 국가, 지역들의 또 경제적 환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 경제 성장이 또 가격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뭐 중국 덕에 싼 제품을 많이 소비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인건비.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덕분에 값싼 제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소비를 해왔습니다. 뭐 이런 걸 누렸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인 교역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이동이라는 것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가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만은 항공기 운항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또 운송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요. 즉 교육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식량 자원 같은 게 거의 자급자족으로 가야 되는,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좀 많이 좀 바뀔 겁니다. 역설적으로 또 이런 코로나가 자연 환경을, 지구를 또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있었고, 뭐 쭉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죠? 거시적 영향 요인,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가처분 소득 증가, 계층의식, 교차 쇼핑, 세계 국가, 지역 등의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또 가격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고가, 저가, 뭐 여러 가지 가격 전략은 12장에서 뭐 이야기할 겁니다. 11장에서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뤘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12장에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할 거고, 오늘의 이제 요점 정리는 이제 5C,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고정 가격, 고정 원가, 픽스트 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 변동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양키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07년 시즌에 맞춰 뉴욕 양키스가 15억 달러를 들여 만든 야구장을 신규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리미엄 좌석, 포수 바로 뒤에 있는 좌석의 85%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백 개의 가장 좋은 좌석과 그라운드에 가까운 좌석은 팔리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2009년 그 당시에 그라운드에 가까운 앞줄 좌석의 최고가는 2,50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2009년 봄에 50% 내린 1250달러의 가격을 책정하고 1000달러짜리 좌석도 650달러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차액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양키스는 신규 오픈한 야구장이 흥미진진하고 열광적인 곳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항상 관중이 꽉 들어차기를 바랬습니다. 2009년 10월 양키스는 27번째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2009년 시즌에 거의 90%의 좌석 판매율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키스 구단은 2010년 시즌 티켓의 가격을 더 낮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좌석 이외에 가장 좋은 좌석도 250달러로 내렸는데 이는 이전 시즌의 325달러에 비해 거의 25% 인하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 염려가 되겠죠, 그죠? 양키스의 대표 경영위원인 할 슈타인만 브레너는 침체된 경제와 소비자 반응을 예민하게 생각하여 가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검토는 양키스의 전설적인 성공이 지속된 것만큼이나 집요하게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양키스는 플레이오프에서 패하고 말았지만 팬들은 야구 역사에서 어떤 투수도 달성한 바가 없는 마리아노 리베라의 602번째 세이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팬들은 또한 데렉 제트가
엄청나게 큰 홈런으로 3,000안타를 달성하면서 환호할 때까지의 그의 모든 경기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양키스 팬에게 우승 반지가 없는 시즌은 실패한 시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2011년 시즌 동안의 열광은 2012년 시즌에 대한 높은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 시즌 티켓을 구매했을 때 팬들은 티켓의 가격이 많이 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양키스의 덕아웃 뒤에 구역에 있는 필드 레벨 좌석에 몇 게임에 210달러의 티켓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방문팀의 덕아웃 뒷구역으로 옮기면 가격은 175달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외야석에 있는 가장 저렴한 좌석의 가격은 14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양키스 구장에서는 더 비싼 2층에 있는 좌석보다 외야석이 여전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단의 최근 사례들은 티켓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티켓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티켓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환호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별 경기에 티켓을 구하는 사람들은 운이 나쁘게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양키스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를 보면 외야 우측 펜스 쪽 좌석의 가격이 단지 40달러인데 이 좌석이 팬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만일 구매자가 그 자리를 재빨리 구매하지 못하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는 허가된 공식적인 티켓 판매 사이트인 스톱허브에서 같은 구역에 있는 좌석을 125달러에서 175달러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즉 상당히 89달러에서 135달러 정도 더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시즌 중 열광으로도 부족한 팬들은 시즌 후에도 양키스 스타디움을 방문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투어 프로그램은 덕아웃, 선수 대기실, 즉 베이브 루스와 같은 전설적인 영웅들이 전시물이 있는 모니먼트 파크, 배팅 연습장, 양키스 뮤지엄, 클럽하우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좋아하는 선수들 보기 위해서 플로리다, 템파까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봄철 훈련 티켓을 17달러에서 33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상당히 다르고, 그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 전략은 상당히 다르죠. 하이원 스키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즌 오픈 전에 시즌권을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 시즌이 오픈되고 나서 스키장으로 당일권을 오전권, 오후권, 심야권을 구입하게 되면 좀 비싸죠. 그죠? 그런데 오전, 오후권 같이 하게 되면 가격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가격 전략들이 있습니다. 가장 전략적 개념에서 맞춰가지고 소비자의 가격을,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가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렇듯 양키 스타디움이라든지 하이원 스키장을 또 이렇게 가격을 상이하게 다양하게 책정을 하듯이 기업들도 어떻게 됩니까? 유통 경로별로 또는 구매량별로 다양한 형태의 가격 전략. 그러니까 특히 옷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출시됐을 때 판매 가격과 시즌 내에 또 할인 가격과 그 다음 2월 상품 가격과 모다 아울렛에서 판매하는 땡처리 가격과 다 다르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게 재가지고 또 옷을 파는 그런 점포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양한 형태의 가격 전략,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결정을 해서 매출을
일으킬까? 이런 것은 전략적인 사고가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9주차 수업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설정의 개념, 즉 가치 정립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섹션 5 가치 획득과 관련되는 전략적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프라이싱 관련해서 가격 전략을 챕터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가격 결정에 관련된 영향 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는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10주차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